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기능은 없을까 하고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좀 더 편리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0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 10을 실행했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화면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또 이용하게 되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표시줄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 잠금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 작업 표시줄을 움직일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작업 표시줄 잠금을 해제를 하게 되면 작업 표시줄을 잡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환경이나 방식에 따라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 쪽을 많이 보셔야 된다든지 또는 모니터가 넓어서 좌우측의 여유 공간이 좀 더 많다 할 때는 이거를 우측이나 좌측에 붙이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쓰실 때는 기존에 있는 거와 똑같이 쓰시는데 위치만 여기에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작업 표시줄 경계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작업 표시줄 위에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나오죠.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바로 작업 표시줄이 없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화면을 넓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이 필요하실 때는 마우스를 하단으로 붙이게 되면 작업 표시줄이 올라오고요. 다시 빼게 되면 작업 표시줄은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속 가려지거나 나오는 게 싫으신데 자꾸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가셔서 우측 버튼 클릭해서 작업 표시줄 꺼낸 다음 데스크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끄면 이제는 항상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뭐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포토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쓰실 경우에는 여기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프로그램은 없어지느냐? 아니죠. 여기 그대로 있어요. 바로가기가 복사돼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클릭해 주시면 포토샵이 실행되겠죠?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싫으세요. 그러면 요걸 잡고 요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에 얹어 버리세요. 그러면 고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것은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것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실행되어 있는 것들은 아래쪽에 줄이 보이죠? 자,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줄이 보이고, 아직 실행이 안 된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바로가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프로그램 찾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내려가서 찾고 하시죠. 그러실 필요 없이, 자,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색 버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검색에 보시면 지금 표시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숨김으로 돼 있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표시로 바꿔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검색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존에 이미 실행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앱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웹에 접속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자, 만약에 포토샵을 실행하시려고 하시면 자, 앞 글자만 쳐도 벌써 나오죠.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시작 버튼만 누르셔도 여기서 치시면 바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들 위에 보면 알파벳들이 붙어 있죠. 자, 이 알파벳을 눌러주면 알파벳만 나오게 됩니다. ABC부터 기억, 니은, 디귿까지 쭉 나오죠. 여기서 해당하는 알파벳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에
등록을 아예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 끝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늘려놓고요.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아예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자주 써요.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여기 등록하는 거는 여러 개 등록시켜도 상관없고요. 여기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필요 없어서 지워야 되겠는데, 자, 이럴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제거를 해주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삭제되니까 안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시작 화면에서 제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만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주 쓰시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단 작업 표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날씨가 이렇게 나오죠. 자, 마우스를 그 날씨 위로 가져갑니다. 얹으시면 위쪽에 이렇게 뉴스와 관심사가 뜨게 됩니다. 자, 이 정보들은 내가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나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게 돼요. 자, 물론 나의 관심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관심사는 미리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뉴스를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뉴스 창이 뜨게 되면서 이런 관련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뉴스 관심사가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작업 표시줄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뉴스 및 관심사로 가셔서 아이콘 및 텍스트 표시라고 써 있는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시면 끄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를 얹으면 이게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자, 저 같은 경우도 강의 화면 찍을 때 이렇게 마우스가 있으면 이런 게 뜨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끄고 이용을 하는데 보통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는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눌러서 뉴스 관심사 창이 나왔을 때, 자,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화살표가 있죠. 자, 이것은 새로 고침을 해주는 겁니다. 최신 뉴스나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맞춤 뉴스 설정이라고 있죠. 내가 주로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뭐 정치, 경제다 또는 사회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맞춤 뉴스 설정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뉴스, 국제, 금융, 과학, 연애, 사설 여러 가지 나오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저는 아무것도 체크가 돼 있지 않죠. 자, 저는 아까 꺼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 관심사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부분의 뉴스가 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의 뉴스만 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일일이 검색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뉴스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화이트보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스 잉크 작업 영역 단축 표시라는 기능이 있죠. 자, 이것을 켰을 때는 여기에 펜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고요. 끄게 되면 없어지게 되죠. 윈도우스 잉크 작업 영역 단축 표시를 키시고요. 자, 이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마치 화이트보드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를 한다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토론 같은 것들을 할 때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보드판을 보면서 회의를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화면 캡처와 화이트보드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화이트보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미 설치가 돼 있는 분들은 바로 나오겠지만 거의가 새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설치를 하게 될 때는 여기에 설치 중이라고 뜨고요. 다른 설정은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끝나게 되면 다시 화이트보드 글씨가 나오게 돼요. 자,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지금 제가 하나 만들었던 게 있고요. 편집됨이라고 하나 나오죠. 자, 여기서 새 화이트보드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회의실에서 많이 보던 이런 화이트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마커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원하는 컬러의 마커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화이트보드에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컬러도 지정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컬러도 넣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형광펜이라든지 또는 지우개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글씨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금방 한 명령 취소는 좌측 상단에서 명령 취소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선택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 선택 기능을 누르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선택이 되죠. 자, 이것을 지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요. 이 글씨가 이 화이트보드에 붙은 상태가 아니고요.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화살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텍스트를 쓴 곳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자,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가 생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도 움직이고요. 이렇게도 다 가능하죠. 자, 기존의 화이트보드와는 다른 아주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얹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메모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메모장을 여시게 되면 원하는 컬러를 준 다음에 그 다음 화이트보드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텍스트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이모티콘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바닥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도 변형이 가능하죠. 그러면 텍스트 사이즈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지울 때는 휴지통 누르시면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 중에 원하는 걸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원 누르시면 이렇게 원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그려줄 수 있어요. 점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다 그려줄 수 있고요. 반응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시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자, 여기서 박수 선택하고요. 여기에 표시를 넣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음표를 누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원하는 이미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내 장치라고 그러면 컴퓨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가져온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툴 팔레트는 여기 있는 잉크 표시 이걸 눌렀을 때 나오고 감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 링크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은 해제 상태인데 공유 링크를 하게 되면 링크 공유 사용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링크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링크가 복사가 돼요. 이 그림은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를 공유하면 그 링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겠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카톡을 실행하고 링크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물론 이 링크는 문자라든지 메일 어떤 거로든 다 보내시면 되겠어요. 자,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에게 이 메시지가 갔겠죠? 상대편은 이걸 눌러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에서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화이트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링크가 와 있죠? 자, 이 링크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라고 해서 웹에서 볼지 앱에서 열지 물어보죠. 자, 아니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냥 웹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보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로그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이트보드로 바로 연결이 돼요. 자, 어떻죠?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동시에 여러 명이 이 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PC에서 보시면 즉시 반응이 그대로 오게 돼요. 자, 여기 바로 그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PC, 스마트폰 관계없이 모든 디바이스 간에 이 화이트보드로 서로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의 최고의 장점은 뭡니까? 즉석에서 그리듯이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카톡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입력하고 보내고 하게 되면 텍스트로 밖에는 입력이 안 되지만 이 화이트보드를 이용하면 즉석에서 내 생각을 그대로 그려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공간을 보여주죠. 자 여기에 책상을 놓고 자 여기에 또 책상을 놓고 자 여기에 뭐 정수기를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PC에서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바로 옆에 앉아서 얘기하듯이 의견을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보드 잘 안 쓰시는데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만 있으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이 끝났으면 X 표시 눌러서 닫더라도 다음에 열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본인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그대로 계속 서로 회의한 내용들이 남아있게 돼요. 자,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되겠죠. 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삭제 누르시면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상통화 기능이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캠코더 모양이 하나 보이죠. 자, 이거 누르시게 되면 지금 모임 시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무료로 화상통화를 주최하라고 하죠. 자, 가입이나 다운로드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모임 시작을 하면 내가 모임을 주최를 하는 것이고요. 모임 참가하면 다른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화상회의 같은 거 할 때 다른 프로그램 또 설치해서 세팅하고 하시는데 이 윈도우 쓰시는 분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모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모임 준비 중이라고 나오고요. 모임이 준비됐다고 나오죠. 자, 모임 이름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있는 모임 이름을 하나 정해 볼게요. 업무 회의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링크가 있죠. 자, 이 링크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복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채팅 열기와 통화 시작 두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채팅 열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화 업데이트 중이라고 하고요. 개인 설정된 이모티콘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모티콘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확인합니다. 자, 카톡으로 링크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자, 대화 참여 한번 해볼까요? 자, 스마트폰에서 들어왔어요. 자, 여기 대화 참여라고 메시지가 왔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고 들어가시면 자, 스카이프 대화에 초대됐다고 나오죠. 자, 스카이프가 지금 설치가 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라고 나오는데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면 바로 대화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앱 설치나 기능들은 전부 무료가 되겠어요. 자, 열기 합니다. 자, 스카이프 시작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HD 영상 및 음성 통화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스카이프 설치가 다 끝나셨으면 여기 있는 메시지 링크에서 다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이미 스카이프가 있습니까 하죠. 자, 대화 참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나오고요. 게스트로 참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스트 사용자님이 대화에 참가했다고 나오죠. 자,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IB96 바꿨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C에서도 IB96으로 변경했다고 나오죠.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해서 들어갔어요. 대화에 참가했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 통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 지금 스마트폰에는 마이크와 카메라가 꺼져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음소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은 마이크가 꺼지지 않아서 상대편에서 하는 얘기가 이 스마트폰에는 그대로 들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의 장점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부 실시간으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통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채팅도 가능하죠. 마치 SNS 쓰듯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때는 다른 프로그램 실행하고 설치하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열려있는 사이트 창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거기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한 번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금 열려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이트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탭을 눌러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갔을 때 이렇게 하얀색 박스가 쳐진 상태에서 Alt에 손을 떼어주게 되면 바로 그 창이 열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창이 열려 있을 때도 똑같이 Alt 누르고 탭을 한 번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축소 기능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윈도우에서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키보드에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창문 모양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돋보기 창이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에서 확대하거나 또는 마이너스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키보드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이용을 하셔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백스페이스 키 옆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죠? 그걸로 확대와 축소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기능은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스크롤 휠을 돌려도 확대 축소가 되죠. 이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다 아실 텐데, 자, 읽어주는 기능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 이 돋보기 창이 나온 상태여야 합니다. 자, 이 돋보기 창 어떻게 꺼냈죠? 윈도우 키 누르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읽기 시작할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과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쳐줍니다.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읽다가 끝내고 싶을 때는 또 똑같이 컨트롤과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어느 범위를 읽고 싶다 하면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그 범위만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똑같이 컨트롤 Alt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끝나죠. 자, 그래서 책 같은 이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으실 때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읽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구역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컨트롤과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만 쳐주시게 되면 내가 지정한 구역을 전부 읽어주게 되겠죠. 이게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기능은 컴퓨터 화면 위에 떠있는 어떤 텍스트든 전부 가능합니다. 워드도 가능하고요. 카톡이나 문자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모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모지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점을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이모지 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문서를 쓰거나 문자나 카톡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모양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 전부 이 이모지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전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이모지 모양들은 이 아래쪽에 있는 대표 모양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모지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오모지도 있죠. 자판에 있는 여러 가지 키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이나 이런 대화하다 보면 이런 기호 쓸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기호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용하면 간단히 이용할 수 있죠. 윈도우가 설치된 어떤 컴퓨터든 간에 윈도우 키 누르고 점만 누르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기호 뭐예요? 보통 중요하다 할 때 당구장 표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도 그대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기호도 이 아래를 눌러보시면 대표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기호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쓰실 때마다 일일이 찾으려면 또 귀찮으시죠. 자, 그럴 때는 메모장을 엽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매자만 써도 바로 메모장 나오죠. 자, 이렇게 열어놓고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많이 쓰는 것들은 미리 입력을 해놓는 거죠. 윈도우 점 누르고요. 자, 여기서 기호 선택을 하시고요. 많이 쓰는 기호들이 있으시겠죠. 자, 그런 것들 이렇게 찍어서 미리 모아놓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거는 여기서 그냥 복사에다가 쓰셔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호들 많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복사해놓고 쓰시는 것도 귀찮다 하실 때는 특수 문자 코드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고요. 특수 문자 코드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41445 해볼게요. 자, Alt키를 띄면 해당하는 기호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41666 Alt키 띱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특수 문자 코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특수 문자 코드는 본 영상 설명란에 올려놨습니다. 자주 쓰이는 기호들은 제가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라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캡처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터넷 서핑을 하신다든지 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일부분을 좀 캡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와 Shift S를 누르면 됩니다. 이게 왼쪽에 전부 모여 있기 때문에 자, 왼손으로 전부 가능하죠. 윈도우 Shift S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고요. 십자 표시가 나오죠. 자, 캡처하고자 하는 곳을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만 깔끔하게 보이고요. 이게 클립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자,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다른 데 붙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좀 전과 같이 워드패드 같은 거 열었을 때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로 붙여주면 이렇게 그림이 아예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문서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윈도우 Shift S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 보시면 설정 버튼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설정 창이 나오죠. 자, 그런데 설정을 막상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한참 찾으시죠? 자,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설정 검색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이 설정 검색이 정말 편해요. 자, 예를 들어 배경 화면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클릭을 하고요. 배경 화면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배경 쳐볼게요. 자, 그러면 배경 화면 상관없이 배경만 쳐도 관련된 게 전부 나오죠. 배경 이미지 설정, 배경 화면 배경 선택, 이미지 표시, 잠금화면 배경 변경. 그렇죠? 자, 그 다음 모든 결과 표시 누르면 관련된 게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안에 관련돼서 뭔가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보안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관련된 게 전부 나오죠. 여기서 보시고 어디에 있었다 하고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일일이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단계 수를 줄일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을 찾으신다든가 또는 USB를 꽂았을 때 파일 탐색기 열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든지 파일 탐색을 하죠. 자, 그때 일일이 누르실 필요 없이 단축키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E 키 누르시면 바로 탐색기가 나오게 되죠. 이 기능 키는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웹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인데요. 자, PC 모니터에 웹용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노트북일 경우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노트북이 많죠. 자, 그럴 경우 로그인을 할 때 비번 같은 거 필요 없이 얼굴로 로그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죠. 자, 이것은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로그인 옵션이라고 나오죠? 로그인 옵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 헬로 얼굴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얼굴을 카메라에 비치는 것으로 로그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에 웹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지만 노트북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분이나 또는 웹 카메라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얼굴 인식을 이용을 하면 비번 같은 거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로그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기능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PC 잠금 기능 키죠. 윈도우와 L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잠기게 되겠죠. 뭐 개인적인 작업을 한다든가 일기를 쓰신다든가 할 때도 누군가 뒤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잠그고 이용을 하시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이렇게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마우스 포인터 사이즈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 컴퓨터 쓰시다 보면 이 포인터가 어딘지 가끔 헷갈려요. 더군다나 이 화면 해상도가 높을 때는 더 작아 보이죠. 자, 이 포인터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라고 여기 나오게 되죠. 좌측에 마우스 포인터 누릅니다. 자, 그럼 포인터 크기 변경이 있죠.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시면 아주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포인터의 끝부분이 찍히는 부분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보시기에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을 해 놓으시면 작업하실 때 좀 더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문장이 짧으면 모르겠지만 문장이 길 경우에 내 텍스트 커서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텍스트 커서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보기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커서 누르고요.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워드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를 쓰시게 되면 자, 커서가 이렇게 중간에 어디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럴 경우 여기서 텍스트 커서 표시기를 켜줍니다. 자, 켬으로 바뀌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커서가 보여서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능은 자, 카톡에 들어와 봤어요. 어때요? 카톡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 입력을 하실 때 잘 안 보이시거나 헷갈리실 경우에는 이 텍스트 커서 표시기를 켜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사이즈는 여기서 좀 더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컬러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편리하신 대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바탕화면 정리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이런 방식으로 쓰실 텐데요.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나 폴더를 굉장히 많이 꺼내놓고 쓰시죠. 컴퓨터를 많이 쓰신 분들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전부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에도 영향을 주죠.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컴퓨터가 부팅, 시작이 될 때 이 많은 폴더를 다 로딩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시동되는 속도도 빠르고 컴퓨터도 훨씬 쾌적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 많은 폴더나 파일을 꺼내놓지 않고 쓰시는 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저장을 할 때 폴더를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폴더 안에 파일을 넣었을 때 이 폴더명을 바꿔줘야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폴더인지 알기가 쉽겠죠.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반전이 되죠.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반전이 안 됩니다. 그 폴더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돼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기다려야 반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폴더가 선택돼 있을 경우 바탕화면을 아무데나 클릭을 했을 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을 경우 이 폴더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선택, 그 다음 클릭하고 잠시 기다려야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폴더명을 바꿀 때는 항상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키보드 상단 F2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줄 수 있죠. 자, 목록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명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바탕화면 크기를 변경을 해볼 텐데요. 자, 마우스로 바탕화면 아무 곳이나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면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내 모니터가 보여줄 수 있는 화면 사이즈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라고 나오죠.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1280720인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내 모니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해상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권장을 쓰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권장을 쓰시게 되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해상도를 바꿔가면서 본인의 눈에 제일 알맞는 해상도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상도들을 선택함에 따라서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양쪽 면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장 해상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축소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권장 말고 본인이 눈에 보기에 좀 편한 걸로 여러 가지로 해서 바꿔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설정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 있는 스크롤 휠 있죠. 자, 그걸 돌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기에 훨씬 더 쾌적하게 볼 수가 있겠죠. 시원시원하게 보이니까 이용하시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또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기라고 있죠. 이 보기에서 아이콘을 확대하거나 축소해 줄 수 있어요. 보통 아이콘, 그 다음 또 보기 가셔서 큰 아이콘.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로 조절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대신 원상복귀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원상복귀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측 버튼 보기에 가서 보통 아이콘을 눌러 주셔야지만 정확한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 바탕화면이 항상 똑같으면 재미가 없죠. 이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탕화면이 시원한 경치가 계속 바뀌어서 나오면 기분도 새롭고 좋겠죠. 자, 우측 버튼 또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개인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이 개인 설정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배경이 나오고요.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일 새로운 배경 화면을 얻기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한 번에 한 장의 세계 사진 탐색이라고 해서 자, 배경 화면을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 화면들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장소들을 그때그때 다른 걸 보여주게 됩니다. 훨씬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파일 열기 바로 합니다. 자, 예쁜 사진이 시작 중임 이렇게 나오고요. 자, MSN을 내 홈페이지로 설정,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내 기본 검색 공급자로 설정한다고 하죠. 자, 이게 싫으시면 끄고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설정을 해놓으면 처음에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무조건 MSN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이 빙이 돼버리니까 크롬 같은 게 기본적으로 안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게 싫으실 때는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설치하겠습니다. 체크합니다. 자, 벌써 이렇게 바뀌었죠?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배경이 바뀌게 돼요. 내일 되면 또 다른 배경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계 곳곳을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보면서 컴퓨터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다시 원상복귀 눌러주면 됩니다. 간단히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배경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찍은 가족 사진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찍은 경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경화면으로 줄 수도 있죠. 자, 여기 찾아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사진 있죠? 그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사진 선택하면 바로 그 사진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폴더 모양을 바꾸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폴더 모양이 다 같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자, 그럴 때는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아이콘 변경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유추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폴더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서가 들어가 있는 폴더의 경우에는 폴더를 아예 이런 문서 표시로 바꿔줍니다. 확인해 주시면 적용 버튼이 나오죠. 이 적용을 눌러주시면 바로 문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열어보시면 폴더가 열리게 되겠죠. 자, 여러 가지 폴더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시면 아이콘 변경 다시 누르시고요.
여기서 기본값 복원 누르시고 다시 적용시켜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더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폴더 선택을 하시고요. 파일 선택 누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일 선택을 해주시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적용을 해주시면 이 폴더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관련된 파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 사진을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이 관련된 사진을 아예 등록을 해두시면 폴더를 찾으실 때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 등록한 거는 이 폴더에만 해당하니까 새로운 폴더를 열면 아무 상관없죠. 그대로 나오고 이 폴더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모장 실행해 볼게요. 자, 누르시고 메모장이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오죠? 실행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메모장이나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때 지금 한글인지 영문인지 몰라서 자, 입력하시다가 다시 지우고 키보드에 한영키 눌러서 바꾸고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입력이 지금 한글이 되는지 영어가 되는지 아는 방법은 자, 아래 작업 프로시저를 보시면 여기 A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지금 영문 상태인 거죠. 키보드에 있는 한영키 누르시면 바뀌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용하시는데 가끔 쓰실 때 한글이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키보드에 한영키를 눌러도 계속 영문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에 직접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바꿔주시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영키가 또 적용이 돼요. 이런 것들은 윈도우 이용을 하실 때 가끔 나오는 버그가 되겠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이용하시기에 좀 편리하시겠죠. 자, 그 다음은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면 스피커 모양이 보이죠? 이 스피커를 그냥 누르시게 되면 사운드를 어디로 내보낼지 출력할 곳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피커 모양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설정이 나오게 되죠. 자, 일단 여기서 볼륨 믹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 믹서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PC에 설치된 장비나 프로그램의 볼륨을 따로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경고음이나 기본 사운드들 소리는 좀 작게 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나는 소리는 크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하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각 프로그램 장비마다 볼륨을 따로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간 음향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끄기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냥 스피커로 들으실 때는 돌비 엑세스나 DTS 사운드를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멋진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데 단점은 이 기능들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은 전부 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스피커에서는 들을 수 없지만 헤드폰에서는 그런 음질 향상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헤드폰용 윈도우 소닉으로 두시게 되면 윈도우 자체 기능으로 헤드폰에서 좀 더 입장감 있는 소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끈 상태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헤드폰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거 이용을 해서 듣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소리 설정 열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소리 설정 메뉴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는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시스템에 있는 소리 메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상단에서 홈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전체 설정이 나오게 되죠. 이 중에서 소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디스플레이, 소리, 알림, 전원, 저장소, 멀티태스킹 같은 PC의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의 해상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소리는 출력 장치나 입력 장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스피커를 연결하거나 마이크를 연결을 하셨을 때 연결이 잘 안 될 경우 여기에 와서 출력 장치는 스피커, 입력 장치는 마이크죠. 자,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스피커나 마이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뜨지 않는다면 연결이 잘못된 거예요. 뺐다가 다시 한번 꽂아주시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재시동을 해서 PC에서 자동으로 인식하게끔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알림 및 작업인데요. 자, 가끔 보면 여기에 알림이 뜨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작업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자주 나오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자, 이럴 때 알림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림을 꺼주게 되면 더 이상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알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원 및 절전이죠. 자, 이 전원 및 절전은 화면과 절전 모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은 모니터가 절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절전 모드는 컴퓨터가 절전에 들어가는 거죠. 자, 만약에 컴퓨터는 절전 모드를 저같이 안 하고 화면만 15분으로 하시게 되면 화면은 꺼지더라도 PC는 계속 돌아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영화 같은 걸 보신다든가 마우스나 키보드에 터치 안 하시고 장시간 켜놓고 뭔가를 보셔야 될 경우 화면이 자꾸 절전 상태로 들어가면 굉장히 짜증나죠. 자, 그럴 경우 화면에 절전 시간을 누르시고요.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모니터가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PC도 마찬가지겠죠. PC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절전되게끔 하지 않으려면 안함을 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때문에 절전 모드나 아니면 성능을 좀 낮춰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PC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추가 전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원 관리 옵션 선택이라고 나오죠. 기본 전원 관리 옵션이 균형 조정과 고성능에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고성능에 놓게 되면 전기는 많이 소모가 되겠지만 컴퓨터의 성능은 최대한 뽑아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작업에 따라서 이거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인터넷 검색만 하시는 간단한 작업인데 고성능에 둘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럴 때는 균형 조정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PC로 작업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성능에 두시는 게 컴퓨터의 자원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OS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를 꽉 채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별로 권장하지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60에서 70% 이하로 공간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 드라이브가 거의 반 정도 차 있죠. 저는 보통 한 50에서 60% 사이에 유지가 되게끔 하는데 최대 70%까지는 되도록이면 차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C 드라이브 OS가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에 공간이 너무 없을 경우 컴퓨터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60에서 70% 이하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서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너무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외장 드라이브나 추가 드라이브가 없을 경우에 앱 및 기능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앱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자주 쓰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제거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 파일 같은 걸 제거를 하시면 좀 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알림 관리라고 나오죠. 자, 여러 가지 알림들이 있을 경우 알림 관리에 들어가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설정해서 본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위치 표시가 있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이라든지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이 모든 정보들이 이 위치 정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위치 정보를 끄고 싶을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위치 정보를 끄시면 네이버나 구글을 이용을 하실 때 위치 정보가 해당 업체로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광고라든지 그런 정보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라든지 노트북 같은 경우 비행기 모드라든지 또는 여기 있는 집중 지원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전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자, 이런 설정은 여기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간이 있죠. 자, 이 시간을 누르시게 되면 달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달력이 나오면 나의 일정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는 약속이라든지 일정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나 시간이 되면 알림이 오게 되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다른 일정 관리 앱 같은 거 이용하지 마시고요. 윈도우의 기본 기능만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5월 5일에 조카들 선물을 사주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날짜를 선택하게 되면 목요일 5일이라고 나오고요. 아래 이벤트 또는 미리 알림 추가라고 있죠. 자, 여기에 클릭을 해서 조카 선물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써주면 되겠죠. 자, 시간 누르시고요.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2시에 조카 선물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추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일정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설정이 됐어요. 자, 이때 이 일정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MS 캘린더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과 PC 전부 연동을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캘린더가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일정 관리 앱들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저도 여러 가지 써보다가 이게 제일 괜찮아서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일정 관리 앱은 뭐 메일이라든지 또는 이 윈도우의 기능과 전부 연동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으시겠죠. 본인에게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능들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